이거 맞다 요거다. 하나 둘 하나 맞다. 자, 자 아무도 보지 않는 라이브 논평 김상철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와 화면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흉악하다. 흉악한 것보다도 김상철 왜 이렇게 머리가 작아요? 아니 뭐 아저씨 3명이 앉아 있어. 아 어떻게 할 거야 이 나하고 원필 분위기. 머리는 왜 이렇게 큰 거야 도대체? 거기다 나만 지금 모니터링 한다고 이걸 끼고 있으니까 최악인데. 어? 아이고 머리를 어떻게 좀 해야지 진짜 내가. 머리를 어떻게 뼈 깎는 거라도 좀 뭐가 나오지 뭐라고? 않을까요? 현대 의학 기술이 이제 엄청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아 슬프네요. 아니 그 뭐야 저거 있던데 그 뭐야 머리 어떻게 하는 그게 있대. 볼륨 줄여. 아이고 잠깐만 이거 분류 됐다. 아 진짜 너무 하네 진짜 너무 준비 없이 날타을 한다는 티가 나잖아 지금. 아니요 이거 아까 준비비만 1시간 반 했어. 굉장히 많이 한 거야. 내가 한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이 한 거야 오늘.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 문제는 중국이었다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특정 국가에 대한 비하고 그 업체가 한 마이크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마이크에 노이즈가 있는 거란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아마존에서 내가 3일 전에 받은 거거든. 아 그래요? 그럼 새 마이크. 알리의 상가 아닌가 보네 그래도. 아마존. 아마존. 나 알리는 상대 안 해. 알리는 너무해. 자, 여러분은 아마존에서 파는 $27짜리 마이크로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나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평 김상철은 늘 했던 영등포 물레동이 아니라 동작구 흑석동에 왔습니다. 이곳에 장소를 제공하신 분이 이제 윤 PD가 되고요. 오늘은 연말이라서 라이브를 하기로 했고요. 제 두 분의 양옆에 아저씨 두 분이 이제 앉아 계시죠. 예. 오늘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쵸? 그죠? 보셨어요? 다 봤어요. 보셨어요? 저도 다 봤습니다. 일단 드라마 제목부터. 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고 하는 웨이브에서의 그 독점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 좀 하마평에 오르긴 했는데 이게 또 웨이브라고 하는 OTT에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확산이 조금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두 분이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라 그래 기대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언론 보도나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작품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일에 처음 공개됐는데 그 이후로 언론 기사들 쭉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됐거든요. 뭐 이게 특히 진영 가리지 않고 뭐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한겨레 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물론 그들이 다른 논조는 굉장히 달랐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구석이 많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만드신 이제 그 윤성호 감독님이 만드신 분인데 윤성호 감독님 원래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역시 저는 이 드라마 통해서 처음 이름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소개를. 윤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가 이제 2002년인가 4년인가 그때쯤 이제 처음 데뷔를 하셨고 그보다 좀 전인가? 진짜 데뷔는 좀 그보다 좀 전이겠다. 그리고 아마 이 윤성호 감독님이 좀 많이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07년에 나온 은하해방 전선이라고 하는 독립 영화가 있어요. 예. 네네네네. 은하해방 전선을 통해서 많이 이름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냈는데 이게 아마도 공식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최초의 웹드라마 형식입니다. 이게 그 당시 웹서비스한 어느 포탈에서 서비스가 됐었고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나중에 이제 MBC 에브리원에서 다시 리메이크가 돼서 리메이크 아예 공중판 아니지만 케이블 TV의 정규 드라마로 편성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은하 해방전선이나 이런 것들 이름은 들었지 사실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았어서 그런데 처음에 그런 감독에 대한 정보 없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쥐어짜서 만든 드라마다. 라고 하는 것. 특히 보통 한국에서의 정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행위자들이 끌고 가고 그 나머지는 다 주변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 주변에 그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뭐 비서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가장 마이너한 인터넷 매체의 어떤 속성 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걸 보고 저 디테일은 진짜 사람을 쥐어짠 건데 그러니까 납치에다가 다 얘기해봐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인터뷰 같은 자료를 보면은 윤소호 감독이 처음에 웨이브로부터 이 드라마 제안받을 때 딱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정치, 블랙 코미디, 시트콤. 딱 요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윤소호 감독이 딱 얘기 듣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됐어 하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딱 하고 집에 와서 대본을 쓰려고 딱 생각했는데 막상 대본 쓰려고 하니까 우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팀문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하면서 일단 처음에 속어법을 썼다고 해요. 자 우선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건들지 말아야 될 거.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말자. 첫 번째는 이제 정치 영웅에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드라마 너무 많죠. 또 이제 정치 빌런에 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드라마 이것도 하지 그쵸, 말자.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이런 유인 거죠. 그리고 정치한 사람이 사랑하는 드라마 이런 거 하지 말자. 그게 K 드라마의 정석 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고 보니까 남는 게 그 전문직 그러니까 공무원을 전문직으로 보고 전문직 공무원이 그 정치적 아이러니, 정치적 상황에 따른 아이러니에 계속 휩싸이는 그러한 소동극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제 특히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처음에 이 장관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정으로 나온 게 소위 이제 최수처라고 그치. 하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육계 미투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체육계 내에서도 그 개선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권고안이 한 3차에 이르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똑같은 이유, 이를테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뭐 그다음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전개가 잘 안 됐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고 특히 디테일에서 박수를 쳤던 부분은 그 기재부 출신의 그 보좌관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최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등 떠밀어서 하는 거지 이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라고 하는 멘트를 보면서 야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이 촛불 정부라고 불리는 것에서 실망하는 모든 것의 요체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그 캐릭터 같은 경우가 초반에 2화까지만 등장하고 이제 2화에서 잘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 캐릭터의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딱 잘리고 나서 한 대사가 정말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SNS에 올린 거 있죠. 기대해. 여기가 누구의 나라인지 알려준다. 그쵸. 기재부 출신의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렇죠. 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가장 큰 판타지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기조실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그 최수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부 예산들을 보면서 뭘 줄여야 되나 막 궁리를 하면서 그 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정치를 경험한 것 같아.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자원을 그 몫을 배분할 건가 이게 진짜 정치 아니겠어? 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멘트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멘트가 아주 교과서적인 어떤 정치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멘트인데 공직사회 내에서 소위 그 서부자관과 같이 기재부에서 꽂혀서 이 나라가 관료들의 나라다라고 천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찌됐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몫을 나눠서 최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출범시키는 공무원이 같이 이렇게 병렬로 나온다는 것도
이거를 해결하는 측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장관이 청와대 가서 이건 대통령 독대로 이 예산을 마련할 건가 보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법이 완전 깨진 거여서 그 부분도 그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나는 최고 디테일은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뭐 장관이 자르잖아. 예. 그 기재부 출신 예. 자르니까 안에 나 사표 써 하구나.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나 이거는 해고는 아니다. 나는 사표다 이러면서 자기가 징계를 피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러나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아까 거기에 이제 단서가 있는 게 그 맹시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 뭐지? 목사? 아니야. 그 온라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팀장. 네, 원래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팀장이 아니구나. 네, 이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해갖고 근신을 지시를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문체부에서 전화를 받고 다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잘렸다며? 그랬더니 그 맹씨가 하는 말이 딱 그거죠. 공무원을 누가 그렇게 잘라?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출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공무원을 한 큐에 해고시키고 해직시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인 거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통상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가 나왔을 때 먼저 사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뭘 것 징계 기록이 같으세요? 안 남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아니 나 지금 모니터링 그러니까 한다고. 징계되기 전에 사표를 쓰고 나가는 이유.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 한 번 더 이야기해. 뭔데요? 아니 듣고 까먹었어. 퇴직금. 그게 우리 유튜브에는 안 나갔어. 근데 내가 그걸 듣고 편집하면서 이거 재미없겠다 해서 잘랐거든. 퇴직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해서 해고가 되면 퇴직금이 나오질 않는데 자기가 본인이 사표를 쓰고 가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 기록도 남지 않고 보통은 사표를 쓰고 나가면 징계 절차가 중단돼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도 받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전직하는 데에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실제 그 서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기업 같은 데에 들어갔다라고 그렇지.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공직 사회의 어떤 그 관료들의 특징, 특히 뭐 그 박소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걸 전문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직업으로서 혹은 월급쟁이로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날것으로 잘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저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무원들을 관찰해 본 걸로 놓고 보면 싱크로율이 가장 높다. 어떤 그 공직 사회를 다루는 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도 확실히 그런 게 디테일 부분은 굉장히 동감하는 게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감독이 확실히 지금 이 드라마에서 공무원들을 그리는 방식은 이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보다 행동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각각 공무원들이 자신 어떤 상황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부분이 정말 너무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행히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의 이제 동반자 분이 어쩌다가 이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어공 그렇지, 어공이죠. 거기 나오는 예, 어공 예, 어공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따금 대화하면서 느꼈던 이분이 원래 예전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일단 조금씩 바뀌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고 보면서 야, 확실히 윤소아 감독 예전부터 좋아했던 감독이긴 하지만은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그렇죠. 라고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새삼 그 이번 대선 전국에 비춰서 봤을 때 조금 눈길이 갔던 건 어찌됐든 이 전체 극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그 문체부 장관으로 나온 그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또 여성 정치인, 삼선의 여성 정치인이 존재를 하고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이 전체
소위 정치적 맥락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으로 보이는 그렇죠. 거죠. 예. 맨 처음부터 그렇지. 어쨌든 끝까지. 예. 분명히 한명 야당 출신의 그렇죠. 여당 그 당직자, 당직 아니죠. 그 장관을 한 야당 거죠. 장관 예. 한 명은 야당의 최고 중진.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다 여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경쟁자로 여겨졌던 그 야당의 삼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참모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성끼리라도 이렇게 친해야죠. 뭐 이런 예, 예.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정당 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이제 젠더와 관련된 어떤 그 단면들을 좀 이렇게 날카롭게 보여주는 부분도 역시 흥미로웠고 특히 지금 한국 대선판을 놓고 보면 난장판 이런 난장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특히 좀 눈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예. 특히 어떻게 저렇게 그 투탑을 다 여성 정치인으로 세웠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뭐 그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그 장관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 진성남이라는 캐릭터. 예.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장관이 했던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뭐 무슨 뜻이 아까 어떤 표현이었나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 남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여자를 견디지 못하는지 이해를 예,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멘트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꼭 나와줘야 되는 멘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서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쟁점들을 보면 아니 뭐 하등 이 국민들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슈들 갖고 지금 계속 연일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 타고 계신 어르신이 큰 소리로 유튜버를 하나 보고 계신데 예. 또 그 얘기예요. 그렇겠죠. 예,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차라리 저 드라마의 내용이 더 유토피아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런 막장인데도 어떤 면에서는 저게 더 괜찮아 보이는 이상한 이질감이 들어서 좀 놀랐어요. 비슷한 느낌이어서 저도 저 음. 드라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제가 생각한 주제 딱 그거예요. 남자들의 오지랖이야말로 모든 꼬임의 시작이다. 아니, 그렇잖아요. 맨 처음 시작은 최수철 출범식 그 출범식이 이상하게 꼬인 거는 그 기재부 출신의 그 보좌관 그리고 예. 오지 말았어야 되는 예, 데 오지 왔는 말았어야 그 되는 남성 오지 의원. 말았어야 인간들, 예. 그 인간들이 이상하게 오지랖을 떨어서 꼬인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결국 수습되나 싶었더니 바로 그 다음에는 그 비서가 그쵸. 괜히 사진 숨겨가지고 또 상황 꼬이고 전반 리스크 관리 뭐 예. 이런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 전체로 쭉 보면은 남성들이라고 하는 주제 물론 여기서 남성이라는 게 생물학적 남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니까 일정 정도 알파 메일이라는 그쵸. 알파적 감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뭐 남성 여성이 굳이 구분되는 건 아니고 여성에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남성에 좀 발현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드라마는 남성으로 나온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저 여성이라는 여성 또는 나보다 약하다 또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내가 지켜줘야 돼. 저 사람의 심기를 내가 지켜줘야 돼. 저 사람이 일을 잘못하니까 내가 내 앞에 나서 해야 돼.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가공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서 가공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오지랖들이 바로 이 드라마를 완벽하게 꼬이게 만들었던 드라마 속 상황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여성 정치인이 예. 막 정의롭고 그렇죠. 막 깨끗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작된 기억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만들어준 서사를 끌어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걸릴 때 걸면 걸리는 걸리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사들을 본인이 잘못된 건지를 알면서도 그걸 가져다 쓰고 그리고 남편의 납치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곤공을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활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삼선 의원인 차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패널로 나와 있는 그러면서 거의 뭐 최강이었죠. 그렇죠. 패널로 나온 상대편 교수의 약점을 잡아내서 입을 막거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힘세 보이는
정치인 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해 보이는 정치인조차도 여성인 이유로 약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현실 감각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그 야당의 삼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이제 소위 이제 그 길거리 태극기 부대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제 팽 목사라는 예, 사람을 예. 옥상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렇지. 삼선 야당의 중진 의원인데도 몸을 이렇게 만진달지 그렇죠. 손을 손 밀어. 이렇게 한달지 내지 이런 것들의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소위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 한국 정치판에서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드라마에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다가 복수하는 거를 소위 이제 해피엔드의 어떤 그 기승전결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예, 예. 예. 대통령은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여성 이런 특히 드라마라든지 이런 남성이라는 표현 자꾸 쓰면 좀 그렇겠군. 아무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에서 여성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보면 크게 보면 딱 둘로 갈리긴 해요. 성녀 아니면 악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녀가 악녀가 어떤 경우에 결국 트로피고 그 트로피라는 건 하나 수렴된 형태고 그렇게 됐는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은 진짜 성녀도 아니고 맞아요. 악녀도 아니고 맞아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보여주는데, 맞아요. 드라마 내용 보면은 그런 능력을 아무리 여러 번 보여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저 우리 트로피 내가 아껴드려야지, 또는 뭐 아이고 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매 화마다 진짜 빡빡빡 그쵸, 들어가 있어.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감정이입을 하는데 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젠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은 굉장히 극적인 방식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게 그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도함이라는 것 때문에 멈칫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모든 정치인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죠. 그런데 그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가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나는 측면에서 소위 이제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성남 씨가 얘기하죠. 중요한 건 구조다. 구조를 구조해야 한다. 이게 책 제목이었잖아요. 구조를 구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주제 의식이 쫙 관통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알티스의 주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그거 알뜰세를 오독하는 거는 알고 있어? 그랬더니 말빨이 늘었어. 뭐 아까 전에 이제 뭐 여기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치인 다 썩었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썩었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긴 해요. 저는 이게 아까 여성에 대해서 비슷하게 했는데 일단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도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악인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해도 용서가 되는 그 성자 딱 둘 중에 하나로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인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만 그러는 사람 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떠한 요소를 취하고 어떠한 요소와 함께하고 어떠한 요소를 그러니까 보완하고 할 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확실히 너무 팬덤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팬덤화되고 적을 만드는 경향이 그러니까 큰 것 같다. 사실은 그 혐오 정치의 가장 승자는 현상 유지 세력이 가장 승자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정치에 대한 혐오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현재 기득권들이 가장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팬덤 정치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팬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팬덤은 유지되거든요. 오히려 그 판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좀 더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판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현실 정치에서의 현실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 역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무수석. 예, 저는 그 캐릭터가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에 가장 그 정형화된 캐릭터가 그 인격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무수석이 고민하거나 내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건 아니야. 어긋난 건 아닌데 그냥 거슬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진정성이 요만큼 다 보이지 않고 연기 정말 잘했어.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딱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이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언론에 소개된 것 중에서 바로 조선일보가 소개한 딱 그 방식이죠. 아 그래요? 지금 이 정부의 공무원이 얼마나 그러니까 허술하게 뽑히고 얼마나 허술하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논조. 에이 저는 그거 청와대에서 그 슬라이드 띄워놓고 사람 뽑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소위 창조 경제하면서 사람들 꽂았잖아요. 예, 예. 사실 그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아 저렇게 뽑았을 것 같다. 그렇죠. 누가 저 자리에 제일 좋을까? 이 사람 어때? 뭐 금메달리스트? 예. 뭐 그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소위 금메달리스트들이 사실 얼굴마담으로 무슨 센터에 뭐 혹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들어가고 사실 그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던 그렇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네. 했었어요. 아무튼 이제 조선일보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근데 우리 저기 이제 윤 PD는 계속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옆에서 듣고만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앞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납치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부분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그냥 사실은 진이 훅 빠져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뒤가 뒷부분이 좀 약했다. 약했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초반에 굉장히 밀도 있게 갔다고 밀도 있게 가고 나는 내가 기대했던 건 오히려 그 외국 드라마 중에서 오피스라는 드라마 있죠. 알죠. 그거의 한국 정치 버전 정도로 갈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뒤에 가니까 소동극 같이 막 아까 이야기한 맞아요. 그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냐면 소동극이 사실은 나는 너무 재미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캐릭터를 꽂아놓은 거는 좋아. 캐릭터도 꽂아놓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나쁘지 않아. 그게 뭐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를 보면 재밌는데 문제는 이거를 전체 12회짜리 드라마로 그 정쟁을 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힘이 한번 딱 빠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뭐냐면 앞부분을 또 생각하게 된다고 보는 내내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잘 만든 드라마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관료 체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지 정치 자체를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 드라마를 본 사람 중에서 어쨌든 6화 이후부터 그치. 소위 그 인질극이라고 하는 부분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네. 이게 약간 이제 포인트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소동극의 앞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그 성남 씨가 그 알티세르주의자 네. 그 성남 씨께서 이제 그 남편한테 하는 말이 이제 그 이주택자는 장관이 되기 힘드니까 이제 팔려고 내놓은 집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치, 얘기를 그치. 하면서 그 사업 아이템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다국적 아이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그룹을 만들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돌로 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납치 소동을 벌인 사람들이 그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아이러니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게 공상적으로 생각하는 당신들의 선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은 설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1화부터 6화까지의 그
봤을 때 그건 오히려 외전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번외편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번외편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번외편이 메인 스토리에 끼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기사.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포커싱 이게 더 강했다 그러면은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과 동시에 남북 뭐 이게 같이 진행되는 스토리에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현실에서 뜬 판타지 근데 그런 느낌이 사실 그 소동극에서의 주인공을 만약에 성남이나 내지는 그 납치극을 벌인 그 두 친구가 아니라 그 배우들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서 누나로 나오는 그 여성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최수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이 서사를 끌고 나가는 그 공통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장관하고 그 여성밖에 없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체육 선수로 있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체육 선수를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직업 훈련 과정에서 듣게 되는 강좌를 통해서 성남을 만나게 됐고, 어쨌든 이 성남의 가장 유일하게 이 만날 수 있는 그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로 이렇게 존재를 했다가 이것이 발화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동생이 지켜주겠다 싶고 또 나서는 바람에 이게 납치 소동국으로 됐다가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여성이 그런 거 가지고 소위 지금 내용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 그래? 이 사람들이 그 그렇구나. 이거. 근데 나는 그거를 매치를 못했다가 마지막에 그 야당 의원 화장을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그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 보고 저건 무슨 장치지?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들었던 그 성남의 이론을 그러니까 그 강의실에서만 나왔던 그 이론을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이 현실 정치인에게 굉장히 유효한 조언을 하기 위한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난 나름대로 좀 희열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인데? 아니 아마 근데 왜 이렇게 느꼈는지 저도 이해는 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저희도 지금 얘기하는 게 주로 초반에 야 저 공무원 진짜 저런 공무원 있을 것 같지 않아? 야 저 공무원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딱 그런 얘기로 인해서 초반에 한 6, 5, 6화까지 쫙 끌고 갔는데 사실 확실히 납치극 얘기가 중심에 올라오면서 확실히 그 공무원들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반에 그 공무원이라는 요소에 굉장히 꽂혔던 분들은 당연히 뒤에 가면서 저 매력적인 공무원 왜 안 나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이제 김상철의 의견에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게 그렇다고 저는 전체 그 드라마의 톤의 매너가 깨졌다고 보이진 않았어요. 그 맥락 자체도 전체로 맞았고. 아니 그 맥락이나 이런 거는 맞다니까. 주제의식이 벗어난 건 아니야. 주제나 뭐 이런 게서 뛰어난 건 아닌데 그 형식 자체가 너무 뒤에 변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황혼에서 새벽까지 드라마 버전 보는 느낌이야. 그 소동극 자체는 사실은 그랬지. 그러니까 황혼에서 새벽에서처럼 앞부분에서 열러 수다 떨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그냥 확 몰아치는. 그래서 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판단에 서는 거는 사실 거기서 그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그러니까 부분인 오히려 것 그 같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도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앞에 5화, 1화부터 6화까지는 거기 등장하는 그 공무원들은 정말 내가 한 번쯤 더 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너무 감동적. 확실히 인질극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확실히 그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고 뭔가 극을 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팅된 인물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걸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 여성 대변인 최초의 뭐 최연소 여성 대변인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 내 후배 공무원이 딱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 이게 생긴 게 그렇게 아니고 뭐 보통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그럼요. 그래 내가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 공무원하고 아까 얘기한 치열하게 뭐라 부딪히거나 짠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김상철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다가 아까 얘기했는데 뒤에 가면은 그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지 이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느낌이 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한 명에다가 그 뭐냐면은 이 상징성을 부여할 때 앞부분에는 요만한 거를 이렇게 크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여를 했다 그러면은 뒤쪽에 가면은 이만한 의미를 이 한 사람에게 자꾸 부여를 다 시켜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남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소위 우리가 소위 부르는 386 꼰대 아저씨라고 하는 것의 일종의 정형화된 캐릭터인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터넷 매체에 인턴으로 들어간 그 남성은 사실은 2030 남성의 가장 찌질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형성과 관련된 건데 좀 연극적 혹은 시트콤적 그 방법을 택하려면 굉장히 전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어요, 캐릭터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앞부분에는 좀 이렇게 그 다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가 중간 부분에 정말 시트콤적인 연극적인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약간 이질감이 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그 캐릭터가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여성의 휴대폰에 그걸 심어서 해킹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고 뭔가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거를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나의 성취인 것처럼 이렇게 누리는 이제 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작심하고 만든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드는 아니 게 나는 있었어요. 그 방금 얘기한 성남이하고 그 남자하고 20대 남자하고 둘 다 확실하게 전형성을 띠게 만들었어. 그냥 전형을 줘서 만들고 자 봐봐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는 20대는 구속돼. 얘네들은 빠져나가 또 다 빠져나가 결국. 그럼 그 대비까지 이제 나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찌질한 것만 주면 되는데 찌질한 거에 스토킹까지 얹을 필요가 있었냐? 그러면 이걸 나눌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일종의 스캠 정도였던 것이 매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해킹으로 그치, 가게 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게 조금 그리고 낯설긴 했어요. 하나가 조금 그런 게 그 20대 남자가 했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야. 아유, 근데 두말해서 뭐.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이게 어떤 그거였냐면은 이 심각한 범죄를 사실은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그 뭐냐면은 다루기 꺼려했다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니까 이게 그냥 코미디 배역으로서 하나로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조금 이 그 한국 문화판이라는 전체에서 그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그러니까 해요. 그 남성 캐릭터가 재밌는 게 되게 선량하고 그래요. 근데 앞부분에 나올 때는 아니 안 선량해 내가 볼 때.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어떤 인터넷 된 것에 문자를 지우려고 하다가 걸려서 선량하다기보다 순수하게 욕을 먹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햇볕이 드는 것을 보고 우산을 펴서 햇볕을 가려주거나 내지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면 관계에서의 선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지만 그것이 소위 사회적 공간 혹은 공적 공간으로 갔을 때에는 끊임없이 그 공적인 질서나 내지는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깨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걸 일체화 시키거든요. 사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사적으로 나쁜 그 캐릭터가 공적으로도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순박하고 그리고 걔도 사랑하고 그다음 옆에 있는 사람을 되게 아껴줄 줄도 알고 뭐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감독식의 유머 같은 걸까? 그러니까 소위 지금의 공정론을 바라보는 일종의 그런 유머 같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이제 의도에는 저도 이제 아마 감독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저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캐릭터가 잘 그려졌냐? 라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공감을 잘 안 되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윤호필 윤 PD 얘기와 좀 아마 비슷할 텐데 확실히 그 캐릭터는 너무 떠요. 그렇지. 아니 그렇죠. 나는 이게 뜬다는 의미가 잠깐만요. 뜬다는 의미가
이거는 확실히 너무 그러니까 말한 대로 내부에 그 캐릭터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려고 한 건 좋은데 그 아이러니가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자기적으로 변해요. 이 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대사를 인용했던 그 기재부 출신의 그 서모라는 보좌관, 걔는 아무튼 걔의 선의는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초보 장관을 성공시키겠다는 선의는 분명히 있어. 그런데 하는 짓이 그냥 그 개판인 거고. 근데 그 경계가 굉장히 구분하기 쉽지 않게 다가오거든요. 그 경계가 모호하고 다른 캐릭터 거의 비슷비슷한데 확실히 이 캐릭터 그리고 이제 그 납치범 중에서도 이제 그 칼 들고 먼저 하는 그 다른 캐릭터 한 분 있잖아요. 그 캐릭터 혹시 두 명의 캐릭터는 확실히 그 이 사람의 그 아이러니함이 전환되는 거 보여주는 것이 확실히 부자기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후에 뒤로 가면서 윤성호 감독이 초반에 공모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너무 취재를 잘해가지고 캐릭터를 잘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 뒷부분 좀 취재 부족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사건은 걔한테 일어나는 사건은 좀 자기적이야. 근데 걔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아까 이야기한 그 결점은 있어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는 결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 내가 그 캐릭터를 보고 좀 와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전에도 내가 저번에 영화 리뷰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누구를 뭐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개념 없이 행동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라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이 돼가지고 했던 경우하고 20대 초반에 툭 떨어졌던 툭 사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을 바라보는 개념이라든지 자기 일을 바라보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들하고는 또 다르다고. 난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게 나쁘다는 게 이 전체가 다 그 세대 전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그냥 나쁜 케이스 하나를 발굴한 경우라고 나는 아니 뭐 본원들 그러니까 누구도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들만 하고 있는 그 사무실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풍경 자체가 일종의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일종의 스타트업의 구성원들, 그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 각각이 사실 그것의 축소판일 수 있죠. 뭐 되게 재밌는 멘트가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날 싫어하는데 날 왜 뽑았어요? 뭐 지원금 나오니까. 널 뽑으면 지원금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거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는 나의 동료가 아니야. 너는 내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일종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걸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똑같이 대하는 거죠. 이 직장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퇴직금이 이렇게 들고 도망가고 안 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요즘 친구들 그런 거 있나? 자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소스를 얻게 되었을 때 뭐 아까처럼 극 중에서처럼 남북 그런 소스를 큰 걸 얻었을 때 우리 같으면은 물론 이제 대가리가 굵고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굵고 이제 좀 대가리가 뭐야?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언론사하고 딜도 하려서 한다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턴으로서 이렇게 억압받고 했던 친구가 과연 그런 생각을 좀 했을까? 아니 뭐 나는 그 전직이 유튜버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시 드라마 전체의 구조로 가면 어쨌든 키워드는 최수처하고 남북 경협 이라고 하는 거였고 남북 경협 과정에서 등장했던 그 인물이 있잖아요. 뭐 하사장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예. 얼굴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두 명이 존재하죠. 대통령과 예. 하사장. 얼굴이 비슷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 MRI 그쵸. 나오면서. 근데 정확히 그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실 그 두 개의 이슈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최수처의 경우에는 이 장관의 전직,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전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개연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소재로서 남북 문제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요거는 조금은 왜 이걸 들고 왔을까?
라고 하는 그게 고민이 좀 들었고 그거 생각해봐. 두 번째가 그 소위 디지털 소떼라고 하는 거 방식으로 해서 소위 정주영이 실제 소를 끌고 왔던 그렇죠. 남북 예, 경협의 예. 상징처럼 디지털 소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 메타포를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청와대에서 그런 구상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래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 말기에 남북 관계를 키로 해서 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걸 듣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을 주제로 삼은 것 그리고 거기에 그 IT 기업의 사장 뭐 볼 때는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쵸 그 NHN 뭐 네, 이천진처럼 예, 보이기도 예.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연상이 될 만한 이런 예. 걸 주면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걸 봤을 때 그것도 일종의 취재가 된 걸까 아니면 진짜 공상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걸 보고 왜 하필 IT고 생각해봐. 왜 그 남북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저기 뭐냐면 또 거기서 만나는 게 걔네들 가상공간에서 만나. 이 세 개의 특징이 뭐야? 공통점이 다 실체가 없다는 거야 지금. 나는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라는 그 자체에 대한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면은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나는 그 부분 그렇게 생각했거든. 다 실체가 없는 거야 남북 그거. 근데 그렇게 제스처라는 하면 게. 아예 그 소재 자체가 그냥 메타포로 쓰여졌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국 정치에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소하진 않죠. 아니 사소하지 않은데 남북 관계가 그렇게 쓰인다는 거지 아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자꾸 뭐냐면 아니, 환상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꾸 던지는 시트콤 같은 역할이지. 드라마에서 일종의 소재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이나 내지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과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나는 그 몰라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 마지막에. 다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하는 행위 전체가 그냥 실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나는 그거보다 더 재밌었던 사람은 북한 거기서 남한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이 드라마에 얘기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온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좀 이제 좀 정형성이 있었고 또 하나가 사실 저는 그 남북 경협 쪽이 좀 저한테는 이 드라마에서 좀 단점으로 보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이건 너무 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 남북 문제를 다룰 때 나올 수 있는 그게 예. 있어요. 가장 뻔한 메타포 그리고 거기에 하필이면은 그 가상 현실 게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형태로 그걸 만들어냈다. 특히 그거를. 그럼 결국 남북 회담도 게임 속에서 소통하거든요. 영화 보면은 그런 면이 이거는 좀 아까 말한 대로 취재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부분, 그러니까 좀 신경 많이 안 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윤성호 감독이 이제 이 드라마 가지고 인터뷰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하나는 있어요. 자기는 이 드라마를 보통 정치 드라마나 그런 거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다.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뭐 그런 거를 두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실제로 정말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냥 아이러니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내가 의도를 갖고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의도대로 안 되네라는 그런 그 아이러니의 상황을 계속해서 중첩해서 보여주고 그 아이러니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감독의 얘기인데 저는 그 공무원 부분 같은까지는 열심히 좀 취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은 확실히 그런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소구 장치로서만 계속해서 좀 쓴 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게 보면은 뭐 사실 이제 윤 PD가 얘기했던 대로 남북 관계 자체를 가상화시키는 방식의 아이러니 장치로서 뭐 이렇게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 N 그거 하면은
N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IT 기업에서 N자 들어가면 NC 소프트인데 아니, 아닌데? 네이버도 있죠. 난 네이버보다는 아니, NC 당신 잘 몰라? 우리나라 우리는 NHN 이 우리나라 아니 IT의 대표는 3N이에요. 음. 아니, 근데- 네이버, 넥슨, 음. NC, 그치. 근데- 다 N이야. 근데 지금 N 그 떠오르는 거는 NC 소프트고 그냥 요즘에는 원체 그 리니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N을 썼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 그 N자로 시작되는 게 포탈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 드라마에서 포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란 녹색 모자가 녹색 아닌가 모자. 생각을 네.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볼 어. 수도 있고 사실 근데 행적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의외로 넥슨의 이정조 씨하고 맞아. 비슷하기도 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국 이 주인공이 나는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와대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끝나죠. 이거 시즌 2 갈까요? 우리 이렇게 되나 시즌 또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모르겠어. 시즌 2 나오면은 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좀 보기 애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즌 1이라고 만약에 칭한다면 시즌 1이 소위 국무위원 즉 장관으로서의 그 세계였다면 불가피하게 시즌 2 같은 경우는 정당이라고 하는 관료 체계를 얼마큼 잘 다루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암시를 준 것처럼 두 여성 정치인이 같이 정당을 만드는 방식의 그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소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시트콤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알다시피 정부 관료들보다 더 골 때리는 데가 또 정당이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해요. 드라마 제목이 이렇게 더 이상 청와대로 간다잖아요. 그 제목이 포함하는 건 뭐냐면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대권 주자나 그런 거를 막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시즌 1에서 에피소드 2까지만 나오고 잘려가지고 다른 회사로 간 서도원 보좌관이 걔가 이렇게 되상 내가 청와대로 간다라고 하는 식의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빌런이 등장을 하게 되겠군요. 그리고 그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 시즌 3에서는 이렇게 일단 청와대로 가기로 결심한 이정은 장관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기로 결심한 서도원 보좌관 둘이서 묻는 거야. 난 지금 이 감독 마지막까지 봤을 때 난 솔직한 느낌은 예. 이 사람이 그걸 컨트롤하는 능력 자체에 대한 사실은 전반에 대한 물음이 생긴 입장이라서 그래서 시즌 2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충분히 이거는 시즌 2를 염두에 두고 잘라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물론 하고 결말은 그렇게 네, 나오는데 할 이야기가 없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초반에 비해서 후반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밋밋했거나 혹은 개연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자원들이 한국 사회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현실 정치라고 하는 무한한 그 소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를테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보수 정당에 입당하자마자 대통령 후보로서 승승장구를 해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차땡땡 의원이 이렇게 그 숙취에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보면서 그 지지율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2000 몇 년에는 여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고건이라고 아시나? 고건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그게 갖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건 한국 정치 자체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와 그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즌 2라고 하는 것이 소재의 부족이나 구성의 부족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그 주인공 캐릭터를 계속 밀고 갈 거냐. 그래서 이 서사를 중심으로 그 차정원이라는 그 여성 정치인과의 길한 관계로서 이것을
그 투톱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말한 대로 전혀 다른 섹터에서 이 또다시 청와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그렇죠. 등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흥미롭긴 한데 어찌 됐던 대상은 저는 그 장관일 것 같고 정당이 대상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청와대에서 나간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정말 이제는 관두고 싶은데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관저에서 나간다 해서 정원 총리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총리가 됐는데 나는 사임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사임이 안 되는 이 아이러니를 엮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야당 여성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가고 예. 이제 여기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총리로 가는데 뭐 나오지도 않은 걸 상상을 하고 상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드라마가 매력적인 건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을 잘 차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대선 중국에서의 모든 사건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는 거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실 코미디 소재나 혹은 영화 소재로 충분히 쓸만한 왠지 그런 거 깔때기 아닌가요? 되는 느낌인데 이거 이 사람 자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논평 네, 김상철이라는 걸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사실은 초반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그 뭐냐면 드라마 제목이 이말년 웹툰에서 나온 맞아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그 나오는 타이밍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뭐냐면 너무 뜬금없는 사실은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어요? 어떤 타임에 그러니까 나오는지? 그게 뭐 버스 태워 먹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 저걸 이말년 거야, 시리즈 아마. 아마 초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가 이제 버스를 타러 들어가다가 담배를 피고 있다가 버스가 막 와요. 급히 이제 버스를 타러 들어가 딱 해서 돈을 넣어 딱 넣는데 실수로 버스 그 돈통에다가 불 붙은 담배꽁초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돈통에 불이 나고 돈통에 불이 나다 못해서 버스 전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왕좌왕하다가 갑자기 이 캐릭터가 이렇게 해서 청와대로 가자 딱 하니까 버스 저기다가 딱 보더니 역시 내 버스의 기사답군 하면서 내 버스 승객답군 하면서 갑자기 청와대로 돌진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튼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근데 시즌 2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런 다른 캐릭터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유가 좀 있긴 해요. 윤성호 감독은 제가 보는 윤성호 감독은 굉장히 재기가 넘치고 발랄한 사람이에요. 짧은 이야기에서 굉장히 극한 아이러니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가 보는 윤성호 감독은 이야기 흐름을 길게 가져가면 확실히 늘어져요. 12화가 너무 길었던 건가요? 12화가 너무 길었던 것도 있고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인질극 소동은 확실히 길잖아요. 예.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끌어나가면 확실히 윤성호 감독은 좀 리듬이 떨어지더라고요. 처지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어쨌든 30분짜리 12부작이어서 예, 예. 다른 드라마를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길다라고 보통 그렇죠. 한국 드라마는 예. 16부작이 예,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에피소드는 길지 않은데 그 똑같은 주제로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는 되면은 확실히 얘가 가면 갈수록 좀 처져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 윤성호 감독이 만약에 이번에 또 이거 이정은 캐릭터 가지고 또 한 번 얘기를 만든다? 저는 분명히 이게 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주인공 그래서 캐릭터가 아마 주인공이 바뀐다고?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짧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탁팍팍 이어지는 그야말로 호흡 짧은 단막 시트콤을 연결해 놓은 형태 같은 것들이 윤성호 감독이 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아니 거지요. 차라리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 오피스 영국 오피스의 원작이 시즌 1이 몇 개냐면 에피소드 6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영국 드라마의 그러니까 특징이죠. IT 클라우드도 6개밖에 안. 나는 이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냐면 드라마라든지 아니,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이건 우리나라 그 최근에 드라마 제작 현장하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강박이 짧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짧은 에피소드로 만드는 거를 그거는 모르겠-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면 앞뒤로 붙여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좀뭐 넷플릭스나 그런 이제 음. 새로 디즈니 플러스 같은 새로 들어오는 글로벌 OTT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웨이브 같은 경우 여전히 확실히 국내 지상파들이 만든 맞아요. 플랫폼이거든요. 아니 그 그러니까 관점이 좀 그래서 있고 좀 어쩔 수가 없는 분이 있을 아니, 거예요.
이게 또 이거 이야기 아니 하지 말자. 이거 이야기하면 너무 산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와대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국 그 소동이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서 그 구설수도 굉장히 좀 웃긴 구설수죠. 온라인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한 장면이 나와서 이제 가게 되는 그 장면에서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 큰 무리 없는 사람.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어쨌든 얼굴마담으로 세워놓자. 그리고 이 얼굴마담 장관을 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이제 관료를 꽂아 넣는 형태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이러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태도가 그러면 그 이후에도 바뀌었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와대 씬 자체는 사실은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들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 중에서 사실은 건질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바보들의 천국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감독이 의도했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관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분방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장치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달지 아니면 그 회의 장소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의를 한달지 하는 그 묘한 이 정부 청와대가 표방했던 어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의 일종의 형식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형식을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장면이 F5니 뭐 그런 것들 사진 뭐 그런 거 나오고 있었지. 뭐 한국판 웨스트윙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너네들이 형식을 쫓아갈지언정 내용으로는 사실 이런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진지하지 않아서 굉장히 쾌감을 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 좀 덧붙이자면 이제 확실히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장점이라고 하는 건 훨씬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정치 활동이라든지 뭐 청와대에서 무슨 정책 내놓고 하는지 뭐 장관님랑 하는 거 볼 때 대부분 보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그렇죠. 보면서 저기에는 무슨 음모가 있을지 몰라. 저 사람을 꼬지고 저 사람의 무슨 전력이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뒤에 뭐가 연결돼서 뭐 이런 거대한 음모가 있고 그 모든 걸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뭐 피라미드에 누군가 박힌 누군가가 있어서 조종하고 앉아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정치에 대한 엄청 음모론을 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의 제가 볼 가장 큰 장점은 야 그런 거 없어. 그렇죠. 예. 야, 저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네가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다만 그 결과가 조금 이렇게 좀 클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국가급이어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 친구 사이나 혹은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의사 결정이 그냥 스케일이 국가 수준의 스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저 병신 같은 새끼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풍자로서 혹은 블랙 코미디로서 이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어찌됐던 그 모습이 유쾌하기는 하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의 모습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의도와 똑같이 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기대인 건데 이 모든 극에서 이 정치 행위자들이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의도를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관된 어떤 흐름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소위 이게 블랙 코미디일 수밖에 없고 정치 풍자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 풍자로서는 굉장히 수작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상으로 가버리면 이입이 잘 안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보좌관 같은 드라마죠. 그렇죠. 실제로 보좌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일종의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정재가 나오는 순간 아니 이정재 정도로 잘생긴 사람은 있어.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 자체, 그러니까 법률적 기능 외에 현실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정생자도 떠오르긴 하네요. 맞아요. 지정생자 같은 경우도 차라리 미국 드라마는 차라리 그냥 쾌감이라도 있었어. 액션 쾌감이라도. 근데 이게 한국으로 번안돼서 나왔을 때는
와 이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오글거린다고 해야 될까 참 거부감 느꼈는데 그런 드라마긴 했었어요. 아니 사실. 그게 저거라서 그래. 그 PD들도 상복지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 판을 아니, 움직이고 뭐 이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정치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이제 웨스트윙 이라고 하면 그거는 소위 이제 미국 민주당의 소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아론 소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있는 미국의 진보주의, 그러니까 리버럴의 가장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거기서는 반드시 진보적 가치가 승리하기보단 이것들을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더 위대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더 큰 가치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예, 예. 늘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쾌감을 주는 건데, 사실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서사는 현대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정극이나 정치 비화에 가까운 거고, 이를테면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6공화국까지 나왔던 정치 드라마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가십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엮어놓은 거에 불과한 거고, 그것 외에 진지하게 이야기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조선시대로 가죠. 예, 그래서 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철인이나 혹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그 지조가 있는 사대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민중의 주체로서의 무슨 노비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나라고 하는 이런 조선시대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괜찮은 정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윤수호 감독이 이거 하지 말자 꼽았던 것들, 사실 그것들이 막 지금 말씀하신 한국에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던 정치 드라마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번에 나온 뭐 이렇게 내가 청와대로 간다는, 확실히 기존의 한국의 정치 드라마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상한 사명의식 같은 거 가진 이상한 사명의식이 있다든지, 또는 진짜 베베 꼬여가지고 에라 이것들은 다 XX라 뭐 그렇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구태여 민주시민 교육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으로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치 행위에 대한 객관화만 될 수 있는 그런 충격만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문 지면이나 내지는 정치 현실에서 끊임없이 봤던 건데, 이것이 극화돼서, 그것도 코미디라고 하는 형태로 극화돼서 나타났을 때 주는 어떤 자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그것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내용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상한 강박이거나, 혹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거나, 혹은 조선시대식의 어떤 모사나 내지는 궁정전투가 마치 정치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어떤 정치 드라마 혹은 정치극의 문법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걸 좀 더 밀어붙이면 소위 기득권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이긴 하나, 이것을 너무 밋밋하게 다루면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레미제라블 같은 대립은 그 시대상이기 때문에 흥미가 끄는 거고, 소위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상 독재라고 하는 정치체가 있을 때 그 감각이 드는 거지, 현실에서의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와 피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 정치의 어떤 그 속성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확실히 이 드라마가 줄 수 있는 어떤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진영 논리나 내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또 다소간 또 자유롭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난 그 부분은 참 좋았어. 그러니까 이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진영 논리가 아니고 딱 완전히 한 발 떼가지고 판을 딱 바로 보는, 판을 그려서 보고, 내가 하는 건 이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반에 그 접근하는 방식들, 디테일이라 하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드라마. 그리고 그 외에는 점점 장점이 사라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를테면 팽목사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구나 왜냐면 다 있지. 왜냐면 이게 굉장히 전형성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을 축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두세 명 정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성격을 이렇게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일종의 현실 정치를 다룬다라고 하는 정치 드라마의 미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과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유쾌하게 등장했다가 유쾌하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더 악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뭐 뭔가 사주를 해갖고 뭔가 음모를 핀달지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이 악한 캐릭터라고 하는 그 극강까지 밀어 놓고 이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뚝 밀어서 떨어질 때 우리 모두 와 역시 저 악이 징벌됐어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대립은 있어도 그게 없는 거지. 그 악역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지. 대립만 있는 거지. 혹시 윤성호 감독이 혹시 그런 작품을 되게 잘하는데 윤성호 감독의 작품 중에서 2004년에 나온 작품이 하나 있어요. 단편입니다. 짧고 8분짜리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우익 청년 윤성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한참 이제 그 국가범법 폐지 논란이 폐지에 관련된 논쟁 막 붙었을 때 국가범법 폐지를 위한 영화인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기획된 작품인데 요거 보면은 이 작품에서 쓰여진 그 작품에서 윤성호 감독의 전략은 그거예요. 윤성호 감독이 이렇게 등장해요. 나는 우익 초반에 딱 나레이션이 그래요. 나는 우익 청년이다. 태어나서부터 오른쪽으로만 기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방공대에 나와서 방공 응변했고 내 어릴 때 우상은 이승복님이었고 뭐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논리를 막 자신의 방공이고 우익이라는 거 막 논리를 쌓아가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 논리대로 가다 보니까는 이 논리대로 가니까는 정주영도 빨갱이고 뭐 저기 뭐 그 당시 노무현도 빨갱이고 뭐 다 빨갱이고 그러니까 이건희도 빨갱이고 뭐 다 빨갱이고 무조건 다 빨갱이다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성호가 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논리를 상대방의 논리를 가져와서 그걸 극단에 계속 거기다 살을 붙이고 해서 극단적으로 키워가지고 네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논리인지 한번 봐라 라는 걸 딱 까발려주는 것들이 이제 윤성호가 가장 잘하는 장기인데 전 이 드라마에도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반 부분에서는. 그래서 전 특히 시즌 2에 나오고 시즌 2에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즌 2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시즌 2에서는 그래서 시즌 1에서 나온 것처럼 그 뭔가 어떤 이야기에 대한 강박을 조금 좀 내려놓고 지금보다 좀 더 유쾌했으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점상 놓고 보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끝난 시점이지 않을까 싶으면 그렇겠지요? 그때 이제 소위 대선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룬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약간 회고적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게 감독이 참 나는 그거 할게 아마 대선 저기 지방선거 다 끝나고 맞아요.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어설프게 누가 대선 당선 딱 써놨다가 결론이 그게 결과대로 안 되면은 아니 애매할 거 아니야. 드라마 준비 시간이고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거는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야. 근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는 다른 의미에서 이건 대선 끝나고 혹은 지방선거 끝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소재거리가 다 이렇게 제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글을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의 변수들을 보면서 그 아이러니의 그 소재들을 계속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쯤에서 좀 초를 치자면은 윤성호 감독 이미 시즌 2에 대한 구상 끝났다고 해요. 아 진짜로요? 예. 아하. 이게 당신들이 이 창작자의 마인드를 잘 몰라. 그래 맞아. 이거 시즌 1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시즌 2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골격은 만들어 놓는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를테면 더 뒤집힐지 몰라도 아니 뒤집히지는 않고 핵심적인 소재가 바뀌었죠. 이를테면 그렇지. 채수처와 남북 경협이 들어간 것처럼 어쨌든 핵심적으로 뭔가가 되는 사건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아니 뭐 어쩌면 그런 것도 괜찮을지도 몰라. 아예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끌고 한 번 더 가는 방법이 있긴 그건 좀 있지. 지루할 것 같아.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요? 아니 나는 왜? 아니 그 똑같은 이야기 아까 똑같은 소재 네. 그 채수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끌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거지. 디테일하게. 대신 좀 더 왜냐면 이거를 공무원들의 그 군상국으로 바라본다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최수첩권이라는 게 더 끄집어내는 소재는 많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영웅이 등장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뭔가를 얘기를 하려면 최소탄은 요 정도만 딱 다루는 게 적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큰 무리 없이 요거 남북 경협도 요 정도만 다루는 게 맞지.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이러니를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이게 현실에 판단하고 계속 오버랩이 되는데 이게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 나는 내용, 그게 아니고, 내용적인 그게 부분은 아니고. 접어치우고 내가 보기에 윤성호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한 가지 주제에 오래 또 몰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미 그나저나 최수처든지 남북경협 관심 다 사라졌을 거야 그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나저나 어쨌든 지금 8시 26분이거든요. 이제 마무리해야죠. 이제 네. 슬슬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방송 형태가 됐어. 그래? 그 모습이 나왔어. 아니 근데 뭐그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든지 뭐 전체적인 컨셉이나 아니, 이 그것도 부분에 대한 없고, 얘기 하나도 없이. 내가 뭐 이때까지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 두 사람한테. 근데 최악은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던 설마 이런 방송이 되진 않겠지라고 했던 최악의 방송이 됐어. 그럼 다음에 그렇게 안 되게 해봐요. 아이 다음에는 이제 수영쌤이 가운데 앉으면 그런다고 뭐 달라져? 사람을 그러면 바꿔 뭔가 사람을. 아니 사람을 바꾸기에는 두 사람 말고 나랑 할 사람이 없어. 당신들은 물렸어 지금. 도대체 이 방송의 최대의 그거는 결국에는 제작자. 나 도대체 나 여기 이렇게 끌려와서 밥도 못 먹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도대체 이게 밥이라도 못 먹여서 일을 시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말 기념 갈키 유니버스 그치. 1탄 논평 김상철 정치 드라마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었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OTT 특정 OTT의 단독 드라마라고 하는 점에서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 무료 시청권이 있다면 3개월 정도 돼요. 지금은 3개월에 가입하면은 3개월 무료입니다. 웨이브. 그러면 요 드라마만 보고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어쨌든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더 이상 이렇게 냉소나 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유쾌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다음에는 좀 이렇게 그 전에 해왔던 논평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한 마디만 좀 덧붙이자면은 이 드라마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든 정치 코미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이러니를 정말 멋지게 다룬 그 자체로 멋진 캐릭터 코미디 영화이기도 해요. 이 드라마를 보시고 뭐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더라도 야 이런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캐릭터를 만드는 윤성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웨이브에 가입하셔서 3개월 무료인데요. 웨이브에 가입하셔서 딱 이 드라마만 보고 끊지 마시고 웨이브에 이 감독님이 만든 웹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그 MBC 에브리번에서 나온 버전이 웨이브에 역시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것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우익 청년 윤성호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이런 감독이 있었나 이런 독특한 감성을 가진 감독이 우리나라도 있었나 하는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6편 좀 지나고 나서 재미없으면 끊어요. 딱 거기까지야. 예, 이렇습니다. 뭘 당신이 말하는 최악이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사담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방송이잖아. 사담이 재밌어.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이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저 다음 주 예고를 하자면 22일 수요일에는 저희가 또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영화 리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컬처 리딩에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가운데 자리에 박수영 선생님이 앉으실 거고요. 김상철이 저 끝으로 갈 겁니다. 당신이 제일 재미없어. 내가 이제까지 판단한 결과 제일 재미없어. 예, 그리고 다음 주도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7시고 요 밑에 보면 저희가 또 공지로 따로 또 한번 올릴 거예요. 댓글에다가 주소하고 뭐 이런 거 올릴 테니까 또 다음 주 수요일도 시간 되시면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칠 필요가 있어?